그 다음 51번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행태로 설치한 이래로 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이제 분묘 기지권에 대한 이야기죠. 시효취득에 대한 이야기다. 예? 그래서 을의 토지에 갑이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 묘를 설치했다. 갑이 분묘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20년 이상 계속 점유를 했다.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는 순간 분묘 기지권이 시효취득이 되겠죠. 시효취득. 옳은 것은 1번 어른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리죠. 시효취득이 분묘 기지권이 생겨버리면 토지 소유자 어른 갑을 상대로 내 땅에서 묘를 철거하세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는데 분묘 기지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묘는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소유권이 아니고 분묘 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니고 그냥 토지 사용권이야. 지상권처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행태로 합장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리죠. 분묘 기지권이 갑의 아버지에 대한 분묘 기지권이 시효취득이 되면 그 시신에 한해서만, 그 시신이 있고 봉분이 있는 상태에서 20년 넘어야 되죠. 그러면 요 시신에 대해서만 토지 사용권이 생기는 것이지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의 시체를 합장을 한다든지 단분 행태를 해도 안 되고 쌍분 행태를 해도 합장도 안 됩니다. 딱 그 시신에 대해서만 토지 사용권이 생긴다. 이것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 권리 포기죠. 분묘기지권도 일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이죠. 권리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면 분묘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분묘기지권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 5번 시효취득을 통한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저것도 틀리죠. 그 다음 52번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지역권이라면 평소에 우리가 맨날 그렸던 그림이 요거 아닙니까? 요 그림 생각나죠? 여기 도로가 있고 갑지는 맹지고 을지 인접지 을지가 있습니다. 근데 갑은 도로를 통하기 위해서는 을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통로를 개설하고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 갑과 을이 통로 개설에 합의하고 합의 사실을 등기해서 동행을 하는 그 방법이 지역권이다 이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에 합의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요 합의된 대로 요 지역에 지역권이 설정이 된다. 이때 이건 짐이다 이랬죠. 그래서 토지가 토지를 위해서 짐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다라고 하고요. 이 땅은 이름이 뭐예요? 이 땅을 요역지. 이 땅은 요역지가 무슨 말이에요? 짐을 질 것을 요청한 땅. 이 땅은 성역지죠. 성역지라는 것은 짐을 질 것을 승낙한 땅 이런 뜻이고 이 부분이 지역권이 설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관계가 있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기 때문에 추종관계다라고 했죠. 지역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요역지 통행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기 때문에 종된 권리고요. 목적이 되는 권리인 요역지는 주된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요역지를 처분하면 지역권은 따라가고 뭐 이런 거다. 분리 처분도 안 되고 그리고 분리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권은 등기가 되지만 저당권의 설정을 할 수가 없고요. 불가분성 이런 것도 봤다. 그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한 필지 토지 일부를 성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성역지는 뭐 전부가 희생을 당할 필요가 없죠. 성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역지의 공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자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우리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런 기준을 봤죠. 그래서 요역지가 A, B, C 3명의 공유 토지인데 공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취득하죠.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영향 안 미친다 했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쉽게 인정하고 소멸할 때는 어렵게 인정하고 뭐 그렇게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지역권은 종된 권리고 요역지는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분리 처분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위기 요거는 저번에 소멸사유 이야기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지역권이 설정돼서 통행을 하는데 이 통행로 즉 공작물은 요역지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승용지 소유자가 원하면 공동으로 사용한다. 공용적 성격이죠. 공용적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그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분담을 해야 돼. 그런데 승용지 소유자가 비용을 분담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위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위기는 누가 하는 거야? 승용지 소유자가 비용을 분담하기 싫으면 지역권이 설정된 요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한테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 위기죠. 위기. 이 기란 말은 버린다는 뜻인데 그냥 토지 소유권을 포기를 해버리면 요거는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니까 국가가 가져가. 근데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비용을 분담하기 싫으니까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자 네가 가져가라 이런 뜻입니다. 요역지 소유자에게 분리해서 소유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면 지역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뭐가 발생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혼동이 발생하죠. 혼동이 발생해서 작은 권리인 지역권은 소멸한다. 요 이야기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4번은 뭐가 들었어요? 위기를 하는 것은 승역지 소유자가 위기를 하는 거지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하는 건 아니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역지 소유자는 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요역지 소유자는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갑이 지금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데 제3자 B가 들어와 가지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통행을 방해했단 말은 지역권이라는 물권에 대해서 침해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보호장치인 물권적 청구권이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물권적 청구권은 몇 가지가 있어? 반환, 제거, 예방이 있죠. 그런데 지역권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권리지 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해자를 상대로 그 토지를 나에게로 넘겨달라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나가주세요. 제거를 청구한다든지 들어오지 마세요. 예방을 청구한다든지 이것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번에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할 때 반환 청구권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었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거는 반환 청구권이 안 되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통째로 인정 안 되는 건 뭐야? 유치권이었죠. 그렇게 연습을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거나 예방은 되지만 이건 맞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안 된다. 답은 4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53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틀리죠. 이건 뭐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물권의 분리에 대한 거예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고 지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입니다. 그런데 물권을 나눠보면 사용, 수익, 처분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본질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본권이다 라고 합니다. 그 본권 중에서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권능 세 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예요? 그게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그래서 완벽한 물건, 완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처럼 셋 모두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일부만 지배하는 물건을 제한물건이라 하는데 제한적으로 사용 수익권만 지배하면 용익물건, 처분권만 지배하면 그것을 우리가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연습했죠. 그럼 용익물건에는 다시 어떤 것이 있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번호 매겨진 것이 이제 개별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8개의 종류의 물건을 딱 정해놓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상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권은 보다시피 뭐요? 쭉 따라하니까 본권이죠. 그래서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틀렸고 본권은 그 본질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은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죠. 처분은 못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온천. 이거는 뭐 맨날 우리가 보던 것이 갑의 토지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하는 건데 토사, 암석,
물은 뭐 일반적인 지하수든 온천수든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는 것은 토지 소유의 건에 온천수가 부합되어 있고 따라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랬죠. 그런데 밑에 이 강물에는 미치요, 안 미치요? 강물에는 토지 소유권이 안 미치고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은 권리 객체가 될 수 있죠. 따라서 강업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한다. 강업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할 수 있지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논리상 있을 수 없어요.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천에 관한 권리는 간섭법상의 물권이다. 틀리죠. 물권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간섭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간섭법상 물권으로서의 통행권이 인정된다. 이런 것도 없다, 그죠? 간섭법상 물권은 우리가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권, 요 세 가지가 뭐 간섭법상 물권이지,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도통행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간섭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뭐 걸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이죠. 걸린 공원을 사용했다 해서 공원 사용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랬죠.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되는데, 이 간섭법상 물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맹시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법률의 규정이, 소유권이란 물건은 법률에서 딱 정해놓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 간섭이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간섭법상 소유권이라는 것은 논리상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간섭법상 물건은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우리 민법이 요 8개의 물건의 종류를 정해놓고 있죠. 여기 안 들어가는 것만 간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면 간섭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 물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취득한다 틀리죠. 그래서 답은 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54번을 봅니다. 어른 병의 토지 위에 갑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검 한나부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다, 그죠? 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갑 소유죠. 그런데 그 갑 소유 건물을 우리 매매를 통해서 3월 1일 날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는 교부받았지만 아직까지 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틀린 것은, 이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실질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런데 형식상 소유자는 지금 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병이고. 자,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갑의 채권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했다. 그러니까 갑에게는 A라는 채권자가 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고. 그러면 행식상 소유자는 지금 갑이기 때문에 을은 그 건물이 실질로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다. 법원에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증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병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뭐다? 불법 건축물이다.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불법 증거당하고 있다 했으니까. 그 무단 건물에 대해서 누구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느냐. 항상 저번에 연습할 때 무단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를 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뜻인데,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 현재 물건을 점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항상 누가 점유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가 건물의 소유자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토지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것을 병이 을에게 팔았고 대금을 다 받고 건물을 넘겨줬다. 등기서류도 넘겨줬다. 이 경우에는 행시상 등기는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도 을이기 때문에 병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갑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건물의 부지는 현재 건물을 점유하는 현재 건물의 소유자, 실질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을을 상대로 철거를 해야 된다. 맞고요.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을은 건물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지했기 때문에 제3자 B가 들어와서 건물 사용을 방해하면 을은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점유권을 가지고 있죠.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B를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제거 청구는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 수취권을 가진다. 요거는 그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지금 누구예요?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실질적인 소유자가 을이니까 그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을이 할 문제죠. 그 다음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됐죠. 을이 다시 정에게 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하고 점유를 넘겨줬죠. 그럼 실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에게 있죠. 정이 건물에 대한 실질 소유자이기 때문에 행식상 소유자인 갑은 정을 상대로 내 건물을 돌려주세요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리죠. 그 다음에 5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 필요 없는 거는 뭐야? 공판상 경기 이렇게 했죠. 공판상 경기 할 때 이 판이 무슨 말이야? 판결인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행성 판결 중에서 행성 판결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요하지 않는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틀리죠. 공판상 할 때 뭐야? 상이죠. 상속도 등기가 필요 없어.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리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것도 틀리죠. 이건 주종관계 이야기인데 피담보 채권은 주, 저당권은 종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 즉 주가 소멸하면 저당권이라는 종도 등기 말소와 관계없이 바로 소멸하죠. 이것도 틀리고. 공판상 경기 이야기죠. 기타. 그 다음에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경매도 공판상 경이 뭐예요? 경매죠. 경매도 객락되고 완납하면 매수되고 완납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등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틀리고. 5번 기존 건물 매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맞는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존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돌려쓸 수는 없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되고 상한날의 등기는 유용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의 등기는 유용이 안 되고 물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갑의 토지상에 건물이 있었고 5월 1일 날 불이 나서 소실돼 버리고 그 소실된 자리에다가 6월 1일 날 다시 건물을 신축했고 그런데 이 신축 건물을 이 구후 건물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돌려쓸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안 돼. 유용이 안 된다 했죠. 물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후 건물의 등기부는 폐쇄를 하고 신축 건물을 위해서는 등기부를 신설해서 보존 등기를 새로 해야지 이걸 돌려쓸 수는 없다. 그런데 뭐 저당권 등기라든지 전세권 등기처럼 권리의 등기는 유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해관계 있는 당사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은 5번이죠. 등기로 효력이 없다. 56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점유.
점유는 뭐 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고 본권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결정된다.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자주란 것은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거고 타주란 것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건데 그 판단 기준은 외행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야죠.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게 잘못되고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의 시계를 을이 훔쳐갔어. 을이 뭐야? 도둑이죠. 그래서 절취를 통해서 훔쳐가서 도둑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면 그 도둑의 점유는 무슨 점유? 말라 훔쳐갔어요. 외관상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 알라 훔쳐갔으니까 지 알라 훔쳐간 게 뭐야? 자주점유죠. 그래서 지 알라가 있으면 자유점유. 그렇지 않으면 다주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매수인, 도둑, 뭐 수정자 이런 사람들의 점유를 우리가 자유점유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다음에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이것도 틀리죠. 그래서 점자가 뭐 점유에 관한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점자가 소송에서 졌다 할지라도 점유의 추정력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근데 소유자가 서로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져버렸다. 그때는 점유의 자유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랬죠. 그거 이제 구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물이 멸실훼손. 멸실훼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선자, 현존이 따라 나왔죠. 그죠? 선자.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이거는 선자가 아니고 뭐예요? 선타죠. 선이면서 타주인 경우에는 현존이 아니고 뭐예요? 현존이 아니고 전부를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평소에 우리가 외운 대로 선자, 현존 그 이야기입니다.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선자, 현존. 틀리고요. 선타니까 전부 배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악의의 점자는 과실이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과실이 없이 저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악의 점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 못했다면 내한테 잘못이 없으니까 보상을 할 필요도 없다 이래야지. 보상해야 한다 들었죠. 그 다음 5번 점유자의 특정성 개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래서 좋은 것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승계된다 이랬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 갑의 토지를 80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해서 95년 1월 1일 현재 2000년 1월 1일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야. 점유 개시는 A가 했는데 그러니까 전후 양 시점의 점자가 다른 경우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A가 몇 년? 15년을 점유했고 을이 5년을 점유했죠. 그러니까 을은 자신의 점유 기간만 가지고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때 앞사람 A의 점유를 합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전후 양 시점의 점자가 다를지라도 95년 1월 1일 날 A로부터 을에게로 점유가 적법하게 승계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점유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을 허용하고요. 20년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서 좋은 것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도 승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의 점유가 뭐 악의 점유라면 뒷사람의 점유는 선이죠. 그럼 합치면 기간은 20년으로 늘어날지라도 악의 점유는 저는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왜 비율하자면 구중물과 같고 선의 점유는 깨끗한 물과 같다. 깨끗한 물, 꾸중물 두 개가 합쳐지면 물의 양은 늘어나겠지만 물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 전체가 꾸중물이 되겠죠. 그죠? 꾸중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치면 양은 늘어나겠지만 질은 나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하자가 승계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뭐 선의를 주장하고 싶으면 또 분리를 할 수도 있고 합산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점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한다면 그때는 하자도 승계된다. 5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7번 상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상인관계는 우리가 소유권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사용권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상인관계다. 그러니까 상인관계는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자,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에 청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청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경계표 설치 비용은 뭐야? 절반씩 부담하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게 잘못됐죠.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틀리고.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한 필지 토지가 분할이 됨으로써
을은 도로에 통할 수 있게 됐고 갑은 맹지가 되버렸다. 이 경우는 맹지를 분할받은 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당연히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통행료를 줄 필요가 없다. 무상통행권 이야기죠. 그래서 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대응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57번은 답이 1번이 틀리죠. 1번 틀리고 그 다음에 2번은 맞고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담의 높이를 설치할 때는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데 갑이 좀 더 높게 쌓고 싶다. 그러면 뭐야? 갑의 자비로 통상의 높이보다 좀 더 높게 쌓거나 재료를 또 고급스럽게 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는 가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거부를 청구할 수 있다. 되겠죠. 여수란 것은 뭐 남은 물 이런 뜻이죠. 남은 물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갑이 여기다 집을 짓고 싶다. 그럼 자기 땅만 밟고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뭐 담도 쳐야 되고 페인트 칠해야 되고 그때는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사용권이다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인접지가 주거일 때에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주거가 아닐 때는 승낙을 안 해주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웃 토지가 주거로 사용되는 토지일 때는 반드시 주거자의 승낙을 받아야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지 판결로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사용권에 대한 거죠. 별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다. 그죠? 시효취득은 두 가지가 있죠. 점유 시효취득이 있고 등기부 시효취득이 있는데 점유 시효취득이든 등기부 시효취득은 공통요소가 뭐예요? 점유예요. 점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차이점이 타인의 부동산을 자주 폐웅공인하게 계속 20년 동안 점유하고 마지막에 등기하면 시효취득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자주평온공인하게 선임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해서 자주평온공인하게 10년간 계속 점유를 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하여튼 요거든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시효취득을 한다는 것은 논리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이건 뭐 기초가 잡힌 분들은 아주 뭐 쉬운 문제죠. 그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시면 돼. 그 다음 59번 X토지를 갑이 3분의 2, 그 말이 중요하죠. 갑이 3분의 2가 무슨 말이에요? 갑한수 지분 이 말이죠.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관리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하지는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공유자의 내부적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평소에 맨날 우리 연습한 게 뭐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해가지고 공유에 대한 판례를 쭉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할 때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지분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하면 되고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도로 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행위는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공유물에 대한 부담은 지분의 비율로 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에 대한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연습한 거 있죠. 그걸 갖다 쭉 그대로 갖다 외우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X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겠다. 그러니까 토지 100번지를 갑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갑이 중요하죠. 갑한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관리행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뱅이 갑으로부터 X토지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고 점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3자 뱅이 갑한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임차인의 지위에서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이 뭐예요? 관리행위죠. 그러니까 갑한수 지분권자는 당연히 임대차라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적법주의자죠. 이 경우에 소수지분권자가 갑을 상대로 내 지분 3분의 1만큼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되고 임대료 중 3분의 1만큼 내한테로 직접 주세요. 이것도 안 되고 나가주세요. 그것도 더더욱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른 뱅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번이 바로 틀리죠. 그럼 틀린 걸 찾으려 했으니까 1번이 답이네. 1번이 틀렸어. 그 다음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소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인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에 됐죠. 그러니까 갑이 자신의 지분은 3분인데 등기부상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다 할지라도 그 등기 중 3분의 2만큼은 유효, 3분의 1만큼만 무효이기 때문에 어른 갑을 상대로 등기 전부를 말소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말소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어른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전부를 말소 청구한다면 틀려. 3분의 1만큼만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X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되는 경우에 어른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죠. 이 토지에 대해서 제3자 정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는 당연히 뭐야? 소유자 아닌 사람 등기니까 껍데기 등기로서 무효 등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무효 등기를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보존행위로서. 그 다음에 4번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어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항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금전이죠. 금전에 대한 것은 항상 내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위에 제3자 무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갑은 물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을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죠? 또 맞는 말이죠.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건물을 짓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갑이 3분의 2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나대지를 대지로 바꾸는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분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전원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원동의가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지 갑원수 지분권자가 자기 자유로운 의사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겠죠. 동의 없이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저당권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까지 한다. 저당권은 목적물 반환이란 말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저당 목적물에 침해를 가하더라도 나가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재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아까 우리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없다 그랬죠. 맞는 말이고요.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3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 말이 틀리죠. 이거는 맨날 우리가 배웠던 게 뭐야?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고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고 공식이죠. 본등기 효력이 뭐야? 공건순대추 할 때, 공건순대추 할 때 때가 뭐예요? 대항력이죠. 그래서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고 등기를 안 하면 대항을 못하고 이런 것도 1초 만에 문제를 딱 답을 찾으면 바로 되겠죠. 아주 쉬운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이 있다, 틀리죠. 틀린 걸 찾으려 했으니까 바로 답이 2번이네. 그다음에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에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 배상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지금 채무자다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자신의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는 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갚아야 된다? 전부를 다 갚아야 되고, 물상보증이라든지 제3취득자가 저당권을 말소시킬 때는 뭐야? 채권 제공만 갚으면 된다. 평소에 우리 연습한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전부를 다 변제해야 됩니다.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저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그건 왜 그러냐면 피담보 채권은 주, 저당권은 종이기 때문에 아까 분리 처분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범위에 대해서 협의 취득된 경우, 이는 뭐 매매처럼 협의 취득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뭐야? 물상대위가 안 되죠. 그래서 물상대위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저당권의 추금력이 인증이 안 될 때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의치단 경우는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리를 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틀린 것은 요 2번이 되겠죠. 2번은 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게 잘못되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합니다.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고 됐고요. 그 다음에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을 소멸한다. 이것도 틀리죠. 전세권은 물건이고 따라서 양도, 전전세, 담보를 설정할 때 원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 없이도 전세를 할 수 있죠. 틀리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에 법정갱신 제도는 전세권 중에서 건물 전세권만 되죠. 기간은 요건은 어디 돼? 전세권 소멸 전세권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일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으면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전과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전세권이 개시가 되고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틀리세요? 이것도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게 틀리죠. 주택임대차는 뭐야? 법정갱신 2년이죠. 근데 건물전세권은 기간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래야 됩니다.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침해를 받으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침해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나가주세요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3번은 맞고요. 그래서 61번은 3번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장 필요비 이건 이제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중에서 필요비는 임차권자만 받아갈 수 있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 책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임차권자는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고쳐야 되지만 고치는 비용이 뭐야? 필요비죠. 전세권에서는 고장이 나면 전세권자 스스로가 수선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 비용인 필요비를 받아갈 수는 없다 그랬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리고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리죠. 그래서 갑의 건물을 을에게 3년 기한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을이 1년 뒤에 이사를 나가면서 남은 기간 2년 동안 뱅에게 전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뱅에게 만약에 1년, 그럼 1년 해볼까? 1년 전전세권을 설정했죠. 근데 요 1년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요 3년 기간은 끝나지 않았죠. 1년 뒤에. 그러니까 을이 1년 살고 뱅이 1년 살고 그래도 전세권은 아직 1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전세권자는 이 건물을 개매 넣을 수는 없겠죠. 그죠? 개매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전세권도 끝나고 전전세권도 끝나고 둘 다 끝났는데 원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전세권자도 전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못 돌려줬을 때, 즉 원전세권자의 잘못이 있을 때만 개매를 넣었지 지금처럼 전전세권은 끝났지만 원전세권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원전세권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받았다 해서 개매를 넣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세권은 개매를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개매를 넣으려고 하면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전전세권도 소멸하고 그리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을 때만 개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고. 그 다음에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유치권은 평소에 우리가 자동차 정비공장 하면서 맨날 연습했죠. 그죠? 그걸 그대로 머릿속에 엮어보면 돼. 유치권은 간단한 거예요. 채권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채권과 관련성이 있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렇게 연습했죠. 그래서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이 자동차 수리대금 5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수리한 자동차를 꼭 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렇게 연습했어요. 자,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리죠. 그죠? 점유와 채권은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점유를 먼저 취득하고 그 뒤에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만족만 되면 유치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봤던 판례죠. 그래서 유치권에서 점유는 점유의 성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연습했죠. 그래서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 틀리고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보호 청구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한다. 이것도 틀리죠. 정경경 사장이 점유를 침탈당해서 점유가 상실되는 순간 유치권은 뭐야? 바로 소멸하죠. 유치권은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만족돼야 되거든. 근데 점유를 침탈당해 버리면 자동차 정비공장에 도둑이 들어서 자동차를 훔쳐가 버리면 자동차에 걸려있던 유치권은 바로 소멸해. 뒷날 도둑놈을 만나더라도 이미 나는 유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침탈을 이유로 점유권에 기한 보호 청구는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은 유일하게 물권적 청구권이 없지만 점유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리죠. 저번에 우리가 유치권자는 사용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 있고 수익을 위한 사용이 있는데 보존을 위한 사용은 유치권자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단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연습했고요. 수익을 위한 사용은 유치 목적물인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게 수익을 위한 사용인데 이것은 유치권 자체가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과실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건 뭐라? 변제에 충당한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연습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없죠. 틀리고.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유익비는 뭐 금액이 딱이다 보니까 유예기간 제도가 있죠. 그리고 유치권은 그 성질이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항상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만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월 1일 현재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유익비가 발생했는데 회복자가 법원에 가서 3개월 기간을 늦춰 주세요라고 유예를 신청했고 6월 1일까지 기간이 늦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도래한 유익비 변제 기간이 6월 1일로 변제기가 늦춰져 버리면 이 시점에서 발생했던 유치권은 뭡니까? 소멸한다 그랬죠. 그리고 6월 1일이 돼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즉 유치권이 없다 이 말이죠. 유치할 수 없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유치권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3번 갑은 그 소유인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자신의 토지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1일 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딱 보니까 뭐야? 일괄개매 청구권 이야기죠. 법정이상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법정이상에 들어가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것이 나대지였어. 그런데 그 이후에 2달 뒤에 건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었으니까 이 건물은 법정이상을 해서 보호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리고요. 그런데 나중에 1억을 못 갚아준 거야. 10월 1일 날 변제하기로 했는데 변제를 못 해줬다. 그럴 경우는 채권자 을은 토지도 경매 넣을 수 있지만 경매 실행 당시 동일인 소유라는 전제하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는 전제하에 저당 목적물이 아닌 이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옳은 것은 1번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그러니까 10월 1일 날 경매 들어가기 전에
갑이 이 건물을 A에게 8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팔아버렸고 건물의 소유권이 지금 A한테 넘어와 버렸죠. 그럼 경매 실행 당시에는 동일인 소유다 아니다. 경매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더라 말이죠. 그때는 일괄경매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토지와 건물에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리고요. 기억은 틀리죠. 그 다음에 2번 니은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에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틀리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당권인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법정지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D가 그럼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나왔죠. 그죠? D는 리얼이 답이겠네요. 둘 X니까.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서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서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갑은 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관지권이든 법지권이든 법정지상에 들어가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 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예? 관지권 취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저당권 설정 뒤에 필요비를 지출했다. 그 경우는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되는데 이건 제3취득자 이야기죠. 이것도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D가 매수를 해서 등기를 넘겼다. 그럼 D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거기에 을의 저당권이 붙은 제도 따라하죠. 이때 이 D를 뭐라고 합니까? 제3취득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제3취득자가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경락대금을 배당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뭐야? 아까 D가 하나밖에 없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D가 한 개만 맞습니다. 요 마지막 리얼 지문은 제3취득자 이야기죠. 저당권 설정 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락대금에 배당 신청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64번 건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 건저당은 평소에 우리가 맨날 그 납품대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갑에게 납품을 하는데 납품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납품 대금을 제때 못 받을까 항상 걱정이죠. 그래서 1월 1일 날 요 2억짜리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약속을 하기를 12월 31일까지 1년간 납품한 대금 중에서 재고한도 1억까지는 이 토지를 가지고 담보를 하기로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장차 채권이 얼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미리 앞당겨서 설정하는 이런 저당권을 우리가 건저당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채권 재고액은 그 성질이 이걸 채권 재고액이다라고 해줘. 채권 재고액은 그 성질이 1억까지 담보가 되는 담보의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러면서 쭉 봤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건저당의 특징이죠. 장래에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미리 담보하는 것을 건저당이라 한다. 자,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걸 건저당은 저번에 연습할 때 비유를 하자면 대문이 열린 집과 같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채권자도 채무자도 채권 재고액도 다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변경을 하면 변경 이후의 것이 담보된다. 이랬다. 그죠?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재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이 건저당에 의해서 담보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연배상금, 이거 일반 저당권에서는 1년치 지연배상금만 담보가 되는데 건저당에서는 채권 재고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연배상금 전액을 담보하죠. 그러니까 지금 64번 틀린 걸 찾으려 했으니까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번 건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도의 행위가 뭐야? 납품계약이죠.
건저당 설정 계약과는 별도의 납품 계약이라는 기본적 계약 관계가 있고 요 기본적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중에서 1억 가지를 담보하기로 건저당을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납품 대금이라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후순위 건저당 건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면서 매각 대금을 완납한테 확정된다. 그 확정이라는 것은 대문 닫는다 이건데 건저당을 확정을 하면 일반 저당으로 바뀌고 그 시점이 건저당 건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 후순위 건저당 건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 대금 완납한테 확정된다. 뭐 많이 봤던 판례죠. 그다음에 5번 선순위 건저당 건의 확정된 피담보 재건액이 채권 재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후순위 건저당 건자가 채권 재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건저당 건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3취득자라든지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채권 재고액만 변제하고 건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후순위 건저당 건자는 제3취득자도 아니고 물상보증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변제를 하고 채권 재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건저당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꼭 소멸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납품 대금 전액을 그러니까 1억을 채권 재고를 했는데 12월 30일 날 결산해서 보니까 1억 2천으로 채권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토지에 붙어 있는 건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일단은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일 때는 얼마나 갚아야 돼? 1억 2천 전액을 변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이라든지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위해서 1억까지만 담보를 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담보를 하기로 한 1억까지만 갚아주면 되죠. 이건 1억만 갚으면 돼. 이거는 1억 2천을 다 갚아야 되지만 근데 지금 현재 물어보면 뭐야? 후순위 건저당 건자죠. 그럼 요 초지에 후순위 건저당 건자가 있다면 이 자는 후순위 건저당 건자는 물상보증인도 아니고 제3취득자도 아니기 때문에 채권 재고만 갚아갖고는 건저당을 말소시킬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꼭 말소를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채무자와 똑같이 전액을 변제해야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아까 본 대로 1번이